떠나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이야, 왔네요. 정읍에 이런 기념관이 있네. 근데 좀 되게 묘한 느낌 있죠? 되게. 그러니까 운치 있는 느낌. 네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 3일 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항상.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 네네네. 연결해서 이렇게. 전봉준 장군의 흔적을 찾아서 저 이상한 계절이 처음 걸음한 곳은 정읍입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전시관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4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인물들이 가장 먼저 반깁니다. 주요 인물 여기 다 모여있네. 동학의 정신적 지주인 어른들부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혁명가들까지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야, 이 전시를 잘 해놨네. 그림들이 거리가 있네요. 되게 많잖아. 여기 이렇게, 여기도 주연물로. 혁명사는 물론 농민군의 뿌리였던 동학사상의 의미도 되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의 농민들이 왜 스스로 횃불이 되어 타올라야 했는지를 전시실 안쪽으로 걸음을 옮길수록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의생활, 그 당시. 그리고 식생활. 곡식을 찢거나 빻는 데 사용한. 김치 빼고나. 근데 이거 봐봐. 이게 양반과 농민의 밥상이래. 반찬이. 너무하네, 이거. 근데 이걸 먹고 일을 하면서도 소장료를 바쳐야 됐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 말고는 무엇도 중요할 게 없던 시절. 삶의 끄트머리까지 밀려난 농민들에게 어쩌면 동학농민혁명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894년. 전라도 고부 땅 농민들이 일어섭니다. 탐악을 일삼던 고부군수 조병갑을 처단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봉기한 농민들. 고부에서의 투쟁에 성공한 농민들은 석 달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 규탄하며 고창 무장에서 재봉기, 전라도의 심장인 전주성을 점령하며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불을 당깁니다. 목숨 하나 말고는 잃을 게 없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승리. 보국안민을 기치로 내걸었던 동학농민군의 1차 항쟁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를 농민들 스스로 확인한 쾌거였습니다. 작디 작은 계열물이 모여 결국은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오, 왜 이렇게 많이 나? 거울방이네. 약간 별빛 같기도 하고 촛불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끝없이 펼쳐지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광화문 때 촛불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학농민혁명과 지금 사이에 125년이란 시간이 무색해지는데요. 저 들의 들꽃처럼 농민들이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길 바랐던 전봉준 장군. 그의 일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한 분의 안내를 받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설순 이광재입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봤어요? 좀 네. 저희 둘이서 보다 보니까요. 좀 너무 얕게 보진 않았나 그렇죠. 걱정이 좀 되네요. 전봉준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이광재 작가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그의 삶을 찾아다녔다는데요. 인간의 삶도 예. 매일 내가
선생과 함께 걸음한 두 번째 흔적은 또 다른 이름처럼 푸른빛으로 변해버린 전봉준 장군의 동상입니다. 보고문. 전봉준 장군이라고도 하지만 네. 녹두 장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녹두, 왜 녹두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 장군을 호칭하는 걸까? 그러니까요. 예전부터 좀 궁금했어요. 녹두를 많이 좋아하셨을까요? 녹두는 그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는데 꽤 어렸을 때부터 전봉준을 녹두라고 불렀다고 해요. 녹두가 팥보다 조금 작죠. 네. 그다음에 단단하고 예. 그래서 아마 붙여진 별명 같은데 네.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지금도 호칭할 때 전녹두 그럽니다. 전녹두요? 명숙이란 이름 대신 스스로 바꾼 이름 봉준을 쓰고 우리에겐 녹두 장군으로 불리는 사람.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고부봉기를 기획하고 농민군의 체계를 정비했으며 세상을 바꿀 개혁안을 완성했던 총대장 정봉준은 농민군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영원한 장군으로 남아있는데요. 비록 혁명은 1년여 만에 끝났지만 이웃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고자 한 녹두의 꿈은 아주 오래된 결심이었습니다.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때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때가 41살. 하나. 우리가 흔히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네. 탐악을 일삼으니까 에라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우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전봉준의 라이벌은 조병갑이 아니에요. 조병갑이 아니고 국가 권력 혹은 일본 제국주의. 네. 이게 전봉준의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도인과 정부의 사이에는 숙혐을 탕적하고 서정을 협력할 것.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사득해 일일이 엄징할 것. 불량한 유림과 양반되는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녹두의 흔적을 찾아 걷는 혁명의 길. 여기는 정읍 하면 떠오르는 동학농민혁명 대표 전적지입니다. 자, 여기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이고 네. 황토현이라는 곳입니다. 황토현이요. 위풍당당한 위용의 기념탑을 만날 수 있는 황토현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관군과의 전투에서 농민군이 첫 승을 거두기 때문인데요. 이후 전주성 점령 때까지 농민군은 연승을 거듭합니다. 이 동네가 바로 전봉준의 근거지예요. 전봉준의 전봉준의 마을이 요 건너에 있고 다시 말하면 눈 감고도 뛰어다닐 수 있는 홈그라운드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지형지물을 정확히 이용해서 네. 싸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농민군이 단순하게 농사나 짓던 꽃갱이나 들고 삽이나 들고 나오는 네. 이 무지렁이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우 질서정연했고 전략적이었네요. 전략 전술이 뛰어난 이런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토현 전투 당시 8,000명에 이르렀다는 농민군은 총대장 전봉준을 중심으로 부대장격인 총관령 그리고 총참모와 비서 등 정예 군대에 버금가는 완벽한 군제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반봉건, 반외세를 목표로 한 농민군 행동강령에는 새로운 국정 운영 질서를 수립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패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 위해 나 대신 죽창을 손에 든 농민들.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악의 상징 만석포가 있던 자리입니다. 만석포 터에 대한 내용이 또 여기 나와 있네요. 1894년 조병갑의 각종 폭정과 과중한 세금 부담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마침내 일어나 이 만석포를 때려 부숨으로써 동학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원래 여기 보가 이 앞에 고부천, 예. 예, 고부천에 보가 있었어요. 예, 그 물로 이제 농사를 짓고 네. 그런 거죠. 보다시피 이쪽 들을 보면 네. 예, 굉장히 들이 넓어요. 이 들 이름이 배들이에요. 배들. 이 들에 이제 물을 대기 위해서 보를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네. 저 위쪽에 예. 다시 보 막는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보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그렇죠. 큰 공사가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고생이 심하죠. 이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었던 거죠. 수탈도 하고 물새도 걷고 그렇죠. 여러모로 힘들었겠네요. 흐르는 강물조차 사리소육을 채우는 데 이용했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당시 조선의 지배계층.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결국 민심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요. 전봉주는 몇 번이나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관아에 건의했지만 이는 번번이 무시됐고 결국 1894년 음력 정월 동지들과 거사를 감행합니다. 고부 관할을 점령한 농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무엇보다 컸을 테니까요. 농민들 스스로 쟁취한 승리의 날, 고부봉기는 작지만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고. 네. 아, 감사합니다. 어이구 넘치네. 그때 농민분들도 이렇게 막걸리를 즐겨 마셨을까요? 전봉준 네. 장군이 군영에 엄명을 내려가지고 네. 술을 일체 못하게 아. 금주령을 어, 내렸다고 합니다. 엄청 생각보다 되게 그 규율이 강했네요. 그분들은 마시지 못한 걸 우리가 지금 먹고 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드십시다. 네. 좋다. 열심히 운동을 알면 알수록 깊이 빠져드는 전봉준 장군의 삶과 동학 농민혁명 이야기. 일제에 의해 초등학교로 바뀌어버린 고부 관할을 지나 또 다른 역사의 현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고부 향교인데요. 강고하고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당시 유학자를 배출하던 향교는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갑자기 동학농민혁명을 발자취를 살펴보다가 향교에 온 이유는 뭔가요? 이 향교는 원래 이 공교육 기관이에요. 유학자 혹은 이제 지역의 토호들의 자녀들. 모임 아. 성격이 네. 강한 곳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교육받은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네. 그 사람들이 또 관리가 되고 네. 관리가 되면 또 백성들을 수탈하고 수탈하고. 네. 그러니까 백성들 눈이 고울 리가 없죠. 네. 일반 백성들에게 향교는 아마 군림하는 곳, 군림하는 곳. 군림하는 아. 곳, 우리 위에 있는 존재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부 관할을 농민들이 점령을 했으면 당연히 여기도 손에 네. 들어가지 않겠어요?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관아나 향교가 백성들에게 등 돌리고 네.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구축한 곳이었다면 이제 백성들이 고부 관할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네. 이제 이곳이 혁명의 불씨가 되고 근거지가 혁명의 되는 거죠. 근거지가 되기 시작한 거죠. 분노와 좌절의 공간에서 승리와 희망의 자리로 거듭난 전라도 고부 땅. 125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선 녹두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큰 은행나무, 네. 은행나무가 있고 뒤에 저거 아마 팽나무 같은데 수령으로 볼 때 이게 100년 이상 된 거예요. 네. 이 나무들은 아마 당일에 농민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부랴부랴 도망치는 조병감의 모습, 그 뒤에 농민들이
이 관악타워를 점령하고 한 일들 모두 지켜봤다고 봐야죠. 네. 소요산이 전창엽의 입속으로 막 들어 손아중이 기결을 배꼽에서 꺼내. 맞아요. 붉은 물 하늘에 퍼져 민박에서 이 밭을